안녕하십니까. 비선대학의 요셉입니다. 오늘은 제 뇌피셜 방송 2탄인 감을 여다 감겼다 2탄 안정건과 이유진의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는 타 유튜버나 사람들이 놓치고 있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 뇌피셜을 투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제목은 감을 여다 감겼다 2탄 안정건과 이유진의 동상이몽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는 크게 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번에 제가 감을 여다 감겼다 제 뇌피셜 투척 1탄 방송에서 간략하게 안정건과 이유진이 어떻게 서로 감겨서 서로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아까 그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유튜버들과 시청자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 뇌피셜을 한번 투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안정건과 이유진은 아무래도 그 서로 간에 명예훼손이 여러 가지 법적 이슈가 얽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고소 고발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도 또 서로가 서로를 고소 고발하겠다면서 많은 그 법적 드립을 치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법조계를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법조계 뒷담화를 조금 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고소 고발 드립에 대한 이해를 좀 돕도록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시아 대통령이 최근에 양심선언을 했는데요. 이 이슈는 여러분들이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좀 의아하실 건데, 사실은 이게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와 깊숙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의 방송을 초기부터 시청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이 세나 양이 저의 방송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나 양이 저를 굉장히 지지하고 용기를 주고 이런 걸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세나 양은 제 방송을 맨날 보면서 졸라 지루하다, 재미없다, 존망이다, 당장 집어쳐라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어렵게 설득해서 다시 이번 방송부터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맺은말을 하면서 방송을 마칠 텐데요. 자, 그러면 안정건과 이유진의 동상이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을 여다 감겼다 2탄 안정건과 이유진의 동상이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자, 안정건과 이유진은 서로가 협력하여 서로 간의 발전을 도모했죠. 그런데 이게 동상이몽이 된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안정건과 이유진의 이제 본질적인 측면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제 뇌피셜에 의하면 이유진은 뇌피셜이라기보다 이건 팩트죠. 문선명이 재림예수라 믿는 통일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진이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우파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상 이유진은 통일교가 배후에 있어서 통일교에도 제가 멘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방송에서 이렇게 우파 방송을 하게 되고 자기가 깨우치게 된 데는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멘토 같은 분의 지도를 잘 받았다라고 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선명이 재림예수라 믿는 통일교인이 본질인 이유진은 이 우파 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 안정건과 협력하여 그 영역을 확장해서 결국엔 궁극적으로 통일교 포교에 나서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문선명을 교주로 모시게끔 이 사이비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게 이유진의 목적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반대로 안정건은 뭐냐면 본인이 개신교, 기독교 신자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람의 언행을 보면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가 소설을 써보자면 기독교 파리를 해서 많은 기독교인의 지지를 받고자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도 제 뇌피셜이고 소설이긴 합니다만, 자신이 바로 이유진이 모시는 거의 문선명급의 교주 수준으로 올라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천진이, 안데렐라니 이런 드립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문선명을 전달하려는 게, 문선명을 재림예수라고 믿게끔 만들어서 통일교인으로 포교하려는 이유진의 목적과 자신이 문선명과 같은 사람이 되려는 안정건의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충돌이 나서 서로가
서로를 감으려다 감겨서 지금 같이 깊은 늪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좋지 못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유진 양의 발언을 들어보면 안정권에 대해서 이제 깨달았죠. 이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자기가 방송 중에 저는 은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한 그 말에 함포하고 있는 의미는 내 스스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또는 팀 내에서 같이 집단적으로 결정해서 은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런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그런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게 발언했다고 생각했는지 좀 깜짝 놀란 듯한 좀 보이지 않게 제가 보기에는 좀 놀랐던 것 같고요. 본인 자신이 제가 스스로 은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뇌피셜은 이 사람은 혼자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뭐 최소한 문영진 진영의 통일교 교단의 전폭적인 지시로 자신의 우파 활동으로 우호적인 이미지를 확대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통일교로 이끌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안정권과 활동하면서 같이 이제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안정권이 이제 학력 위조에, 경력 위조에, 불륜 의혹에, 그 외에도 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우연단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적으로 뭐 이제 거의 아주 그냥 무자비한 폭격을 가하고 아주 여러 가지 거짓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거짓을 깨닫고 이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면서 지금 안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부들부들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유진 씨가 진짜 부들부들대야 될 사람은 바로 이 문선명과 문영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거짓 사이비 교단의 교주이자 교주의 2세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문영진의 위에 형이 지금 통일개선 중심 세력을 잡고 있는 문현진이라는 사람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문선명이 사망하고 난 뒤에 솔직히 문선명 우리 아버지가 재림예수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린 통일교는 버리고 이만큼 사업적으로 성공했으니 사업 확장으로 나가자. 그래서 통일교에서 벌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진 씨도 이제 이 문선명이 재림예수라고 하는 이런 이제 엄청 말도 안 되는 드립에 벗어나야 될 텐데, 사실 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재림예수가 오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유진 씨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으면 이 문선명이 재림예수라고 믿는 통일교에 대해서 반드시 이게 얼마나 사입인지 알고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이유진 씨의 영성 수준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유진 씨 때문에 제 뇌피셜 하나 이제 창조를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성, 지성, 감성, 이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IQ는 잘 알고 계시죠? 말 그대로 지능지수죠. 지능지수를 측정할 때 IQ 측정을 하죠. 영어로는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해서 약자를 따서 IQ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지성만 발달하고 이성만 발달하면 메마르게 되고 사람이 재미없고 행복하지 못하니까 뭐 요새는 EQ도 발달해야 된다 해서 이제 감성 지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감성 지수도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유스 사태를 보고 제가 우파 활동을 하면서 느끼면서 제 스스로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이 영성 지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스피리추얼 코션트라고 해서 제가 이제 SQ 지수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유스의 경우에는 영성의 수준이 사실은 낮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유진 씨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도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어떤 측면이냐면, 통일교는 외국인들끼리 교단이 정해준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이유진 씨는 일본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통일교단에 의해서 결혼을 했고, 그 안에서 통일교의 영향에서 어렸을 때부터 문선명이 재림예수라고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통일교의 문제점을 깨닫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유진 씨는 그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영성 지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유진 씨의 발언이나 이제 뭐 연설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지능 지수는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뭐 연세대가 나쁜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성 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여성분은 꽤 똑똑한데도 지능 지수만 발달되고 영성 지수가 낮다 보니까 이렇게 안정권과 같은 가짜 기독교인에게 빠지게 되고, 기독교인이라고 보기 진짜 모르겠습니다. 남의 영성을 이렇다 저렇다 제가 좀 말하긴 뭐하지만 하는 행동과 언행을 보면은 진짜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고 보기 힘든 안정권에게 속게 됐고, 결국에는 아직도 문선명 문영지에서 속고 있는, 이것은 이유진 씨가 영성지수가 지능지수는 높은 반면 영성지수가 나쁜 데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제 방송을 몇 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조금 이렇게 글로벌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든 그 사안을 파악하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국가별로 영성, 지성, 감성 지수를 조금 제가 혼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이란 나라는 영성 지수와 지성 지수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에 비해서 감성 지수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이 영성 지수가 높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일단 미국은 제가 개신교가 거의 80%가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당선시킨 세력이 개신교도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됐거든요. 미국의 영성 수준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고 보고요. 뭐 지성 수준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노벨상을 340명인가 350명 정도를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다 보니까 지성 지수가 높은 나라라는 것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제가 미국에 한 10년 살았습니다만 감성적인 면은 좀 게르만 유럽적인 요소가 강한 나라라서 감성적으로는 낮아서 사실 그렇게 큰 그 문화예술적으로는 그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프랑스 같은 나라는요,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 감성 지수가 상당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중심지고요. 음식도 발달되어 있고 삶에 있어서 행복을 상당히 추구합니다. 그리고 뭐 요새는 조금 약간 몰락하긴 했지만 지능 지수도 상당히 국가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서 퀴리 부인이라든가 많은 훌륭한 과학자들도 배출했고, 근본적인 탐험을 하고 과학적인 탐색을 하는데도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여기 논점이 아니라서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리 낮지는 않지만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톨릭의 영향에 오래 지배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공산화 시도가 최초로 지구상에서 일어난 것이 파리 코민이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최초로 일어났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후에 세계 최초의 공산화된 국가가 러시아가 탄생되는데, 그것이 프랑스 때문에 프랑스가 기인한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는 원래 가톨릭 국가이고 기본적인 기독교적인 개념이 있어서 영성지수가 낮지는 않지만 그리 가톨릭의 영향이 너무 많아서 가톨릭의 오류에 빠져서 무신론을 주장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공산주의의 시초가 되는 국가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프랑스는 예술과 문화가 발달이 된 감성 지수가 상당히 높은 나라인 반면 높은 나라이고 지능 지수도 상당히 높은 나라이지만 영성적으로는 없진 않지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이에 반해서 한국은 영성 지수가 사실은 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상당히 미개한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제 말에 동의를 안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개신교 신자다 보니까요, 과거에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오고 근대화가 되기 전에는 여성의 지위라든가 양반 체제에 의해서 완전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것이 그간 뭐 간단히 얘기해서 불교,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 그 다음에 무속신앙이 있죠. 미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점들 많이 보고. 이러한 것으로 번복이 돼서 굉장히 사실은 미개한 생활을 하다가 기독교, 즉 개신교나 가톨릭이 들어와서 영성 수준이 끌어올려져서 지성적으로도 발달이 되고서 근대화를 이룬 나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 영성 수준은 뭐 프랑스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쁘지 않은데 지성 수준은 사실은 우리가 지성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사실 미국의 게르만 유럽적인 영향을 받아서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생활을 지금 최근 몇십 년 동안 해서 그렇지 지성적으로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좀
암기와 뭐 이제 뭐 남의 걸 카피하는 이 위주로 성공을 한 나라지 지성 수준이 높은 나라는 보진 않는데 한국은 프랑스 정도는 아니라도 그래서 감성 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게르만 유럽적인 요소가 아니라 라틴 유럽적인 요소가 강해서 굉장히 감성적이고 사실 음주 가무에 그 굉장히 그 심취하는 민족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성 지수는 높은 나라로 볼 수 있겠고요. 일반에서 이제 러시아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정도의 영성 수준보다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성 지수가 높으면 그 사실상 이 개신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자본주의의 어머니라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영성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산주의가 들어올 그 틈이 없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그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가톨릭 영향이 큰 동방 정교를 믿고 있는데 영성 수준이 낮아서 궁극적으로는 공산화까지 된, 프랑스는 무신론에 의해서 공산화를 시도했지만 공산화는 안 됐죠. 그것이 저는 개신교적인 영성 수준이 있어서 그것이 막아졌지만 러시아는 영성 수준이 더 낮아서 궁극적으로는 공산화가 돼서 큰 어려움을 겪었었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웃인 일본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 지성 수준은 사실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은 그 동양에서 사실 독일적인 그 속성이 강한 나라죠. 게르만적 유럽적인 성향이 강해서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침착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지수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나라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감성지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 영성지수가 빵점인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과거에 우리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일본은 그 영성 지수가 낮다 보니까 천황을 신으로 믿고 그래서 2차 대전의 발달의 원인이 천황을 앞세워서 우리 이제 군부 세력이 2차 대전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황을 신으로 믿었으면서 많은 주변 국가에 피해를 가한 거, 자기들도 고통을 당했지만요. 그 면에서 영성 지수가 낮다고 보고, 그리고 또 천황을 더 이상 신으로 믿지 않지만 최근에 일본을 가보면 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곳곳에 신사가 있고요. 온갖 잡신을 섬기는 신당이 모든 집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굉장히 서구화되고 지성적인 측면은 강하지만 영성적인 측면은 굉장히 낮은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하면 이유준 씨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영성지수가 낮기 때문에 영성지수를 개발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에 영향에 의해서 태어나면서. 그래서 안정권과 같은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질 못하고요. 문선명, 문영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이거보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나는 영성지수에 대해서 영성지수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무신론자다. 그래서 무신론자에게 무슨 영성지수가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무신론자는 사실상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 자신을 신으로 받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가톨릭에 대해서 붕괴해서 기독교 자체를 부인하고 범신론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모든 사람은 각자가 신이고 모든 만물에는 신이 들어 있어서 자신의 신성을 발달시켜야 된다 하면서 기독교를 부인했고요. 그것이 추후에 니체에 와서 신은 죽었다라는 무신론이 탄생하고 그 바탕에서 프랑스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신론자들도 자신을 믿는 자신의 영성에 의존하는, 자신의 영성 수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영성이 높을 수가 없고요. 영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성지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너무 지성지수에서만, 지능지수에만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각자의 영성지수를 점검을 하고 그 측면을 높여서 이 뉴스와 같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똑똑한데 안정권이나 문선명, 문영진에 빠져서 이런 진짜 오류에 빠져서 사는 삶에서 벗어나고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제가 권고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정권과 이유진의 동상이몽에서 이유진에 대한 얘기 정도를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안정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정권의 영성지수, 지능지수, 감성지수를 조금 살펴보고 안정권을 둘러싼 인물들과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영성, 지성, 감성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발달돼야 우리가 사회생활도 잘하고 앞으로가 아주 훌륭한 삶을 이끌 수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건데요. 우선 첫째 안정권의 감성지수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속된 말로 안정권이 감성파리로 여기까지 왔죠. 사실 지능지수도 좀 높다 보니까 자기에게 상당히 높은 감성지수를 활용해서 낮지 않은 분석력도 꽤 있습니다. 이 사람 인정할 건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달력도 좋고요, 선동력도 좋고, 그래서 자기의 꽤 높은 낮지 않은 지능지수를 활용해서 그걸 감성팔이 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분이 진정으로 그러니까 반성하고 자기가 책임질 것은 다 책임지고 새롭게 나타나서 자신의 감성팔이에 능한 점, 우리가 좌파에 비해서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과 자기가 나쁘지 않은 지능지수를 활용해서 분석을 해서 좋은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과 같이 자신의 잘못과 그 과오를 전부 부인하고 자신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언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은 자신의 빠진 늪을 허우적대서 더 나오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성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영성지수가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뉴스보다는 높다고 봅니다. 근데 둘 다 영성지수가 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성지수를 발달한 과정이 동기 자체가 자신의 사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영성지수가 제대로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은 영성지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안정권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정권과 안정권을 비유하는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녹취록을 하나 까면서 거기서 안정권이 포효하는 누렁이, 이 사람을 디스하는 방송을 했죠. 그래서 마기 보스 레벨 3다 이런 드립을 치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어이없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못 보는 게 누렁이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안정권에게 이용당하고 염전 노예처럼 노예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고, 피해를 보니까 빨리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누렁이란 사람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이제 누렁이와 이제 안정권의 누나인 안수경, 또순이라는 사람의 공격이 들어오자, 이 안수경이라는 사람이 자기 방송에서 누렁이를 지칭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구렁이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 다시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내피셜이긴 합니다만, 자기네 내부에서는 누렁이를 구렁이라고 지칭하는 거 아닌가. 발음적으로도 누렁이, 구렁이가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구렁이라고 발언을 했듯이, 제가 보기에 안정권의 이런 이제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자금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이득을 취하면서 사실 배후에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속아서 안정권에게 이용당하다, 이 말에 저는 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정도 얘기하고, 그 외에 이제 상진아재라는 사람이 있고, 정규재라는 사람이 있고, 이범, 이 사람들이 세 명 다 안정권 사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아서 많은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상진아재만 보면은, 상진아재 같은 경우는 벌레소년 방송에 가서 적극적으로 안정권의 쉴드를 치면서 옹호하고, 당신들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참 상식적으로 지금 안정권의 학력 위조, 경력 위조, 그 외에도 불륜 의혹, 거기에다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언어적인 폭력에 가깝게 우연단을 활용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고 폭력적인 수준의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을 보고, 제가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아니 이분은 사과는 못할 망정 그냥 침묵이라도 지키시죠.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정권을 비유할까?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정규재라는 사람이 있죠. 제가 이제 정규재라는 사람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우파 패널로 나와서 방송에서 자기의 주장, 우파 진영이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받았던 느낌은 이 정규재라는 사람은 정경련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진정한 우파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선거 부정을 부인하고 이런 활동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역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안정권 사태에 있어서 뭐 적극적으로 상진아재처럼 비호하지는 않지만 멍청이들 왜 나한테 와서 안정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 내 인문학 강의나 들어, 이렇게 굉장히 고자세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교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참 이 사람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범이라는 사람, 이제 자유연대 대표로 돼 있는데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이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나름대로 제일 잘 처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침묵으로 안정권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다 분명히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안정권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과오를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인데, 사과를 하지 않는 게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가 혼자서 이제 또 내피셜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건 소설입니다. 이제 명예훼손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소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말입니다, 상진아재와 안정권 사이에 어떤 유형무형의 거래가 있었고 서로 간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다든가 이익을 주고받은 관계고, 마찬가지로 정규재도 그렇게 안정권과 사랑하는 안 대표 뭐 이런 발언을 할 정도면 서로 간에 금전적인 아니면 무형 유형의 이득을 주고받은 사이가 아닌가. 이범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아닌가. 그러면 이 세 사람도 다 안정권의 캐릭터를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소설을 쓰는 것처럼 이들이 서로 안정권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또 그 반대로 안정권에게 금전이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이익을 받았다면, 만약에 이 세 사람이 사과를 하는 순간 안정권의 캐릭터상 이 사람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모든 그 역량을 총동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디스하겠죠. 그래서 이 진흙탕 싸움에 말리기가 싫어서 이 사람들도 안정권의 문제를 충분히 우리와 같이 인정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이제 쉴드를 쳐보거나 아니면 굳이 안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비난 일색을 하거나 또는 침묵을 하는 것 같지만 안정권을 비호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법조계 뒷담화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최근에 안정권 이유진 막장 드라마로 인해서 그 두 사람은 물론이고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고소를 하고 뭐 고발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고소 드립들을 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이유진과 그 안정권의 고액 후원자였던 그 마이클 초이가 김앤장을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법조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이 좀 딸리는 일반 구독자들 경우에는 이게 뭐 사실 그대로 좀 들릴 수가 있겠는데, 좀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 법조계에 대한 지식 수준을 좀 올려야겠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법조계 뒷담화를 좀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그 사법시험은 폐지하고 이제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1년에 약 한 1,700여 명 정도의 조금 넘는 숫자의 변호사를 지금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스쿨을 졸업해가지고 모두가 이제 좋은 법률 직업을 갖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약 한 100명에서 한 200명 되는 수준의 상당히, 보통 이제 최고의 성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매년 판검사에 임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주 이제 수준이 높고 영어 실력도 좋고 이제 그 로스쿨과 변호사 시험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이제 대형 로펌에
대형 뭐 로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법무법인이라도 하기도 하던데요. 이 죄송합니다. 대형 로펌에 그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형 로펌에 취직하는 사람들도 한 100명에서 매년 200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많게는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한 400명 정도가 판검사나 대형 로펌에 취직을 해서 사실 이제 법조계에 꽃이 되겠는데요. 그 외 사람들이 이제 중소 로펌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개인 사무실을 열거나 또는 이제 돈이나 사회적인 명예보다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뭐 인권 변호사라든가 이제 뭐 전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사회 봉사적인 프로보노 케이스를 맡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제가 이제 대형 로펌의 이제 속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대형 로펌에는 이제 수백 명의 변호사를 거느리고 있는 김앤장이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태평양, 율촌, 광장, 세종 이러한 그 법무법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대형 로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앤장은 그 법무법인의 삼성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최고로 지명도도 높고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로펌인데요. 이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 김앤장, 세종, 태평양, 율촌, 광장 뭐 이러한 대표적인 로펌들의 주요 고객은 누구냐면 대기업입니다. 일반인이 아니고요. 대기업이고 뭐 관공서도 취급을 하지만 일반 최고의 그들의 주된 고객들은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형 로펌에 취직하려면요, 한국에서만 공부해서 뭐 우수한 그 변호사 시험 성적이나 로스쿨에서 성적만이 아니라 영어도 좀 능통해야 되고요, 해외에 대한 지식이 상당해야 몸값도 올라가고 이러한 대형 로펌에서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대형 로펌들의 주 고객은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개인의 송사를 수임한다든가 또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별로 수임을 하는 걸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송사는 거의 수임을 안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과거에 하나그룹의 회장인 김승현 회장이 아들의 폭행 사건에 연루돼서 폭행을 좀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당시에 광장인지 어디가 이제 개인인 김승현 회장의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우파 진영에서 보기에는 이유진이나 안정권 이런 사람들의 이슈가 굉장히 크고 이목이 가지만 사실은 이 김앤장이나 대형 로펌 입장에서 보면은 수임을 해봐야 수임료 측면이나 또 기업 이미지, 뭐 로펌, 법무법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에 거의 도움은 안 되고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유진이나 마이클 초이 같은 사건을 수임할 동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선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유진 씨가 그 김앤장을 선임해서 자신의 그 소송 사건을 진행하게 한다면 제가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제 생각으로는 이유진 씨 뒤에는 사실 통일교가 있지 않습니까? 문영진이라고 세력이 많이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그 통일교의 이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목적에 의해서 통일교 쪽에서 영향을 행사하면 그 김앤장이 수임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통일교는 단순한 사이비 종교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또 일화 재단이나 일화 기업이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맥콜, 뭐 천연사이다, 뭐 그런 것들도 생산하는 대기업이고요. 뭐 일화 축구단도 성남 일화 축구단인가 막 그럴 겁니다. 축구단도 소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용평 리조트, 용평 스키장도 통일교 쪽에 일화 기업이, 일화 재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속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약간의 부탁과 청탁을 한다면 뭐 이유진의 사건을 선임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유진이나 마이클 초이 같은 사람의 사건을 수임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안정권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안정권 본인도 인정했고 최근에 변희재 방송에서도 밝혀졌듯이 안정권은 과거 배임 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이유로 이제 유죄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주장한 것처럼 세월호 사건 때문에 자기가 징역살이, 감옥살이를 했다. 이것은 이제 거짓인 걸로 드러났는데요. 본인은 또 이제 이제 드립을 잘 쳐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아마 얘기할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배임 수재로 이제 들어간 적이 있고요. 이제 이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 이제 안전권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조금 이제 보면은 이제 횡령, 배임의 혐의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안정권의 방송을 보면 뭐 컨셉 질상 뭐 명품을 입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색소폰도 몇 개나 구입하고 좀 이렇게 낭비를 많이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뭐 개인 빚을 갚았다라는 뭐 그런 이제 의혹도 이준 씨가 이제 제기하고 있고요. 이런 면을 총체로 봤을 때 GZSS라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회사에 해를 끼친 그런 정황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게 고소에 의해서 이제 그 소송에 의해서 사실로 유죄가 판결이 되면 이 사람은 전에 배임 수재 그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적이 있고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집행유예는 보통 최고 한 5년 정도 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집행유예가 살아있는 기간이라면 바로 구속이 되겠고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하면 어쨌든 이제 재범의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재범인 경우에는 형량을 지금 이제 가중합니다. 형량을 가중해서 좀 더 높은 그런 형을 살 위험이 있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안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최대 공헌을 한 브로스 전략TV의 이선이란 사람이 이하은이란 여자랑 얽혀가지고 성폭행, 뭐 준강간, 뭐 이런 혐의로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안정권이 뒤에서 이하은이란 여자의 변호사 비용도 대주고 그 여자에게 6개월 동안 생활비도 대주면서 무고죄가 아니죠. 브로스 전략TV의 이선이란 사람을 준강간 혐의, 뭐 이런 성폭행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근거가 없다면 안정권은 이하은 뒤에서 무고죄를 교사한 것이 되고 싶고요. 그럼 이거는 무고죄는 최소 6개월 징역이 이제 선고되는 굉장히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배임수재, 횡령 배임수재 혐의와 무고죄가 가중이 된다면, 형량 가중이 된다면 상당히 중형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권을 현상을 보니까 안정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안정권과 비슷한 속성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많이 끌리는 것 같은데요. 안정권을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정권을 좋아하고 방송을 시청하고 어느 정도의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안정권의 제일 이제 쥐약은 이 법률적인 책임, 이제 고소 고발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될 확률이 꽤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가 아니라 사실은 자연스럽게 유튜브판에서 사라지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안정권은 사기죄라든가 협박, 모욕, 공갈, 명예훼손, 업무방해, 부당이득 이러한 혐의로 책임을 추궁당하고 이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권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상식으로 저는 이제 모든 사항을 법이든 모든 사항이든 세계적인 측면, 글로벌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제 주장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계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법 체계가 있는데 하나가 직권주의고 하나가 또 당사자주의입니다. 이 직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대륙법, 그러니까 독일이나 유럽의 대륙이라는 의미입니다. 프랑스에서 대륙법 사법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판사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나 이제 재판을 진행할 때 판사가 주도적으로 나와서 뭐 증거를 제시해라, 이러한 변론을 해라, 여기에 대한 주장을 해봐라, 뭐 질문도 하고, 그래서 이제 판결을 끌어내는 게 독일, 프랑스가 중심이 된 대륙법계의 직권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nquisitorial system이라고 하는데 직권적으로 판사가 모든 걸 결정내고 하는데 한국도 독일의 법계가 일본으로 가서 한국으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직권주의 성향이 강해서 판사가 공판을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속성이 많습니다. 뭐 요새는 이제 공판 중심주의, 당사자주의가 좀 들어와서 조금 더 이제 당사자에게 역할을 키워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직권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요. 이 직권주의에 반대되는 걸로 또 무엇이 있냐면 당사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당사자주의는 주로 이제 영미법 계통에서 아주 그 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대륙법이라고 하기보다는 판례법이라고 해서 그 법원의 기존 판례에 구속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관습법이라고도 하고요. 관습에 의해서 사법 체계를 진행한다. 뭐 이런 것이 되는데 판사가 주도적 역할을 재판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직권주의나 대륙법계와는 달리 이 당사자주의에서는 말 그대로 당사자, 그러니까 이제 재판의 원고와 피고 또는 피고와 고소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입니다. 그러면 양쪽의 주장을 듣다 보면 그 안에서 진실이 나올 거고, 이 진실이 나오게끔 판사가 보조적으로 이제 뭐 심판자의 역할로 해서 서로 간의 주장을 잘 할 수 있게 하면 그 진실이 나왔을 때 그 법원이나 변호사들의 법률적인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는 법적 책임을 묻게 당한 게, 뭐, 피고 주변의 배심원들이 일반인의 상식을 가지고 이 재판의 유무죄를 결정한다는데, 그 특성이 당사자주의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뜬금없이 뭐 이제 법조계 뒷담화를 한다고 하면서 좀 약간 골치 아플 수 있는 왜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안정권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뭐 김정민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이유진을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정광훈이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다, 정광훈은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모든 개인적인 생활이나 어떤 판단을 할 때 사실은 이 당사자주의를 취해야 합리적인 판단과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있죠. 많은 비난과 비판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그 비난과 비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논점에서 그런 비난과 비난을 하는지를 듣고, 그러면 이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정광훈 목사님 측의 비난과 비판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이제 당사자주의에 의한 양쪽의 진실 공방이 되겠죠. 그럼 그 진실에 대해서 각자가 객관적으로 듣고 판단을 내리고 뭐 지지하거나 지지를 철회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라틴 유럽적인 성향이 강하고 감성 지수가 높은 국민이다가 보니까 어떤 자기가 선별적으로 미리 가지고 있는 이미지, 느낌, 이런 걸로 이 사람은 좋다, 나쁘다 하면서 어떤 팩트나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가 가진 그 기존적인 편견이나 확증 편향이 좀 강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좋은 사람을 갈라낼 수가 없고요. 어떤 사안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조계에서도 당사자주의가 이제 판례법, 영미법계에도 이 대륙법계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당사자주의가 지배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어떤 이유진 사건이나 안정권 사건이나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어떤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도 당사자주의를 취하셔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수록 노력을 해보신다면 오류에 빠질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고요. 이 우파 진영에서도 옥석을 가리는데 많은 도움이 돼서 살 사람은 살고 도태시킬 사람은 도태시켜서 이 우파의 토양이 풍부해져서 많은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직권주의, 당사자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이유진 안정권 사태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막장 드라마적인 요소가 많고 자극적이고 폭로전이다 보니까 우리의 이목과 이제 대중의 이목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사람의 신체에 비유한다면 안정권 이유진 사태는 아스팔트
아스팔트 우파가 사람의 몸이라면 발톱이나 손톱에 좀 나름 좀 큰 상처가 나서 많이 욱신거려서 신경이 쓰이고 좀 궁극적으로는 정말로 많이 아프게 되면 심각하게 되면 반톱, 솔톱이 빠져서 새로운 발톱과 손톱이 나는 그런 과정 정도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은 쓰이지만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바로 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인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지금부터 좀 몇 가지 요소를 얘기해 볼 텐데요. 해외 뉴스를 잘 쫓아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벨라루스라는 나라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서, 지금 현재 그 벨라루스 대통령이 이 사람이 실각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양식 선언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IMF, 국제금융기구죠. 그 다음에 월드뱅크, 세계은행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1조 원의 뇌물을 공유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근데 이 1조 원의 뇌물을 공유하는 대신 반대급부가 뭐냐면 다음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을 제안했답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마스크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가게를 폐쇄하고, 우리나라도 한 2주간 동안 폐쇄를 시켰었죠. 그 다음에 교회 같은 곳을 폐쇄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폐쇄가 되면 벨라루스의 경기가 죽게 될 텐데, 그러면 벨라루스 내에 있는 200조 원에 달하는 알짜 기업들의 가치가 하락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IMF나 월드뱅크와 관련된 세계의 금융가들이 와서 헐값에 사겠다는 거죠. 과거 우리나라 이제 97년 IMF 사태 때처럼 그 나라의 국가의 경제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1조 원의 뇌물 공여를 거절하자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서 이 사람이 마치 우파 진영 내에서 굉장히 큰 지지를 받고 대통령도 당선되고 많은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민노총이나 정교조 이런 집단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의 반정부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죠. 당사자주의를 취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양쪽 진영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벨라루스 내에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추출할 때처럼 촛불 시위가 진행되는 것처럼 이 사람을 퇴진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구독자 수도 굉장히 작은 방송도 있고, 저 외에도 영향력은 작지만 이러한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양쪽 얘기를 충분히 듣고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방송을 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지금 세계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프랑스나 그 어린 나라나 예외 없이 세계 3차 대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의 이 세계 2차 대전과는 달리 이것이 국가 대 국가 간의 무력을 동반한 전쟁이 아니라 내부의 진영 싸움이다가 보니까 내란적인 속성이 강해서 우리가 전쟁하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전쟁의 속성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기만당하지 말고 속지 말아야 이기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광화문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내부 진영에, 제가 늘 주장하지만 정광훈 같은 핵심 세력을 죽이려는 좌파 진영의 드립에 넘어가서 우파까지 동조를 하고 속으면 결국에는 동력을 잃고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국가주의자들이 득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주의를 항상 취하시고, 아무리 소수 의견이더라도 스피커가 크고 목소리가 크다고 진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나 작은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이 없지만 진실을 얘기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송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의 냉정한 이성을 갖고 판단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을 지지하고 어떤 것에 지지를 처리해야 되는지 잘 분별을 해주셔야 우리나라도 살 수가 있고 세계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벨라루스 대통령을 축출하는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됐는데요.
그러면 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체가 뭐길래 이렇게 벨라루스에서 난리가 나고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지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제 방송 세계주의자를 본 사람들은 시청자들은 세계주의자들의 신무기가 코로나 바이러스고 이것을 정치 방역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익히 들은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그 유튜버 중에 사람 참 솔직한이라는 그 형님이 계신데, 이분이 뭐 구독자 수는 정말 작으신데, 그렇지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독자 수가 적다고 진실을 얘기하지 말란 법이 없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거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때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과 굉장히 유사한데 이 광우병 파동이 대한민국 내에서만 일어난 일이라면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기만전술이라는 겁니다. 좌파. 저는 그 본질상 좌파의 뒤에 있는 세계주의자들이 이 코로나 정치 방역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주장은 사람 참 솔직한이라는 유튜버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사협회장, 어느 모 지역의 의사협회장이 한 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저 역시 지금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체는 엄청나게 부풀려져서, 보이지 않는 정치 방역을 시행하면서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정강훈이나 사랑제일교와 같은 우파 진영의 핵심 세력을 가둬둬 버리는 거죠. 성공했죠. 그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한 3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우리나라에서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한 2,400명에서 한 3,00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한 8배? 8배 정도의 위험이 독감이 8분의 1 정도의 위험밖에 안 되는 코로나를 상당히 위험을 부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고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양쪽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말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이제 저도 이 주장에 동조하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방송을 찾아보고 좀 듣는 편인데요. 얼마 전에 태평TV의 김일선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정광훈 목사님을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뱀의 혀를 놀린다. 뭐 박수무당이다. 목사를 참 박수무당이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심하게 비난하는 말이죠. 이렇게 지칭하면서 정광훈 목사를 아주 심하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사실 저는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심하게 비난하면 듣고 싶지 않죠. 그렇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도 늘 당사자주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래, 이 사람이 무슨 얘기나 하는지 들어보자 하고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논점인 듯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뱀의 혀를 올리고 박수무당, 신천지 이만이나 허경영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을 대통령이라고 호칭한다는 겁니다. 8.15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더러 하야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뱀의 혀를 올리고 박수무당 짓을 하고 있다. 문재인이 자기 잘못을 다 사죄하고, 예를 들면 뭐 신영복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던 얘기라든가 주사파적인 정책을 따르는 그런 것들을 다 사죄하고 하야하면 내가 정광훈 목사가 그러면 당신을 용서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하야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뱀의 혀를 놀리는 박수무당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사자주의를 취해서 이쪽 주장을 듣긴 했지만 제가 이 김일선이라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은, 손님 왜 이러십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 정도 말밖에 하고 싶은 말이 없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크게 이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사자주의가 왜 중요한지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정광훈 목사를 공격하는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사람은 김무성 탄핵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다.
김무성을 지지한다. 박근혜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는 저도 예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봤고요. 반대로 이러한 주장에 대한 비난과 비판에 대한 정광훈 목사님의 입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제 시간상으로 제가 다 설명을 하기는 뭐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김무성을 지지하거나 박근혜를 복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좌파 측에서, 좌파 언론이나 그런 좌파 측에서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개신교 세력의 우파 세력, 이 사람들이 우파 세력의 핵심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저는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와 연설을 들어보고 양쪽 지정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당사자주의에 입각해서 아까 얘기한 김일성이라는 사람의 뱀에이어 박수무당의 주장처럼 근거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감성적인 요새에 팔려서 정강은 나쁜 사람이야, 문제 있어, 이렇게 맞는 좌파 드립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양쪽의 주장을 들어봐서 당사자주의를 취하셔서 누구 말이 옳은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김일성의 그 정강훈 목사를 비난하는 정도의 수준이 김무성을 지지했다, 박근혜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정강훈 목사를 공격하는 주장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태평TV에 이제 이 사람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를 왜 이렇게 비난하나 듣다가 제가 뜻하지 않게 이 사람이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광훈 목사에 대한 주장은 저는 100%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주장은 저는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나에게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주장을 다 배제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체로 돌아오면은요, 코로나는 이제 한국의 과거의 광우병 파동처럼 그 좌파들이, 세계주의자들이 정치적인 방역을 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그 측면에서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그 세계주의자들의 침묵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최근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국계 과학자인데 이 옐리몽이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해서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공산당이 제조한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전 세계에 퍼뜨린 바이러스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속성이 전파성은 굉장히 낮은 데 비해서 죄송합니다. 전파성은, 그러니까 코로나가 전염성이죠. 전파성이 아니라 코로나의 전염성은 상당히 높은데 사망률은 낮은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랍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건데요. 그 위기 조성의 목적은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전파력이 높은데 사망률이 낮으면 죽지 않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 채로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잠복 기간 때문에 전염이 된지 모르고 다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려는 목적을 실현하고자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퍼뜨린 게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 사람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태평 김일성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UCLA, 스탠포드 굉장히 명문대죠, 세계적인. 이쪽에 의대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쪽에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10명당, 아닙니다. 1910만 명당, 약 2천만이죠. 2천만당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할 확률은 1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은 굉장히 낮다. 건강상 위험성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감으로 매년 3,000명가량의 사람이 죽는데 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사람이 370명입니다. 물론 적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차피 독감 같은 위험성인데 코로나를 왜 이렇게 부풀리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는 최근에 이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세계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후 며칠이 안 돼서 다 완치된 것도 아닌데 의사가 업무에 복귀해도 괜찮다고, 백악관으로 복귀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백악관에 복귀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비즈니스를 폐쇄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것에 대해, 학교를 폐쇄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비즈니스를 폐쇄하는 것에 적극 반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계주의자들이 정치 방역을 하는데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건 위험성이 없고 별 걸려도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최소한 미국 국민에게 던지기 위해서 백악관으로 복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도 트럼프, 한국처럼 좌파 우파가 나서 싸듯이 친 트럼프, 찬 트럼프와 반 트럼프 세력이 나뉘어서 치열한 싸움을 하는데, 반 트럼프 쪽인 이제 민주당의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백악관에 완치되지 않고 들어온 거는 국민 건강 위험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 이러면서 비난을 하고 있죠. 자, 양쪽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여러분은 어느 쪽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역시 물론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체는 세계주의자들의 신무기로 세계 정국에서 자기들 진영에 유리한 정치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트럼프가 유엔 연설을 했죠. 그 당시에 트럼프가 한 발언 중에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의 책임을 지고 전 세계 국가들이 집단 소송을 진행해서 중국에게 800조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치 방역을 위해서 세계주의자들 안에는 좌파가 들어있습니다. 이 좌파들이 정치 방역을 위해서 만들어내고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자, 양쪽 주장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느 쪽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당사자주의를 취하시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의 바탕을 둔 판단을 하셔서 기만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러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체는 정치 방역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정치 방역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세계 단일 정부, 원 월드 거버먼트가 전 세계 인류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최근에 미국의 어떤 사람이 이제 연방재난관리국에서 20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이제 유튜브 상에서 폭로한 바가 있는데요.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뤄보겠습니다만, 오늘은 간단하게만 다루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목적은 세계 정부가 인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인류 통제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후에 이러한 세 가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이분은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코로나 백신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이미 개발된 게 있는데 그것을 백신의 접종을 강제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백신의 문제가 뭐냐면, 이 코로나 백신은, 원래 백신에는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전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백신에는 배아줄기 세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화된 G세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DNA 변조를 일으킨 인체 DNA를 가지고 있는 G가 있고, 또 식물을 인간 유전자한 식물이 있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백신을 맞으면 이 백신의 DNA가 들어가서 우리 인체의 DNA와 결합을 일으키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그 신분을 파악하고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데, 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겁니다. 코로나의 백신인 것은 사실 그 부수적인 목적이고, 이 백신 접종을 시킴으로써 DNA 변형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하이드로겔 바이센서를 인체에 삽입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하이드로겔이라는 물질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이 민들레호시랍니다. 민들레호시보다 더 가벼운 물질을 인간이 개발한 게 에어로졸이라는 건데요. 이 에어로졸보다 10배나 가벼운 물질이 바로 이 하이드로겔입니다. 근데 이 하이드로겔을 이렇게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체 피부의 2 내지 4mm 이하에 이렇게 삽입을 하면 이것이 만약에 우리 몸에서 열이 나거나 건강성에 어떤 이상 감지가 되면 이 DNA 변형을 일으킨 우리 백신 접종을 받은 인간이 슈퍼컴퓨터에 연결이 돼서 개별적으로 다 파악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인체 75억인 것 중에 누군가가 어떤 특정인의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떠한 면역 체계나 질환에 감염이 되면 그것이 슈퍼컴퓨터에서 바로 파악이 돼서 그 사람을 바로 찾아내서 방역하고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 확산을 하는 게 과거에 사스, 이건 제 주장입니다만 사스라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었죠. 또 메르스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었고요. 이 파일럿 훈련을 통해서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을 해서 인류 전체가 공포에 휩싸이게 하여서 모든 사람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백신 접종을 받게 한 다음에 하이드로겔 바이오센서를 인체에 삽입함으로써 이 사람의 건강상이나 행동 거지 이런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슈퍼컴퓨터에서 파악이 되게 할 수 있는 게 이 세계 단일 정부 세계주의자들의 인류 통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음모론적이고 실체가 없이 들립니까? 여러분, 스피커가 작다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 미국 고등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미 출시한 제품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병사가 미리 이걸 삽입을 하면 병사가 부상을 당하거나 어떤 그 질환에 감염됐을 때 미리 그 슈퍼컴퓨터에서 연결이 돼서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 인류에게 접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이쯤 되면 뭔가 짐승의 이 표를 오른쪽 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라는 요한계시록의 성경 구절이 좀 상기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시간의 문제상 더 이상 길게 얘기하기는 힘듭니다만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이 하이드로겔 바이오 센서의 실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방송을 좀 더 자세히 해보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오늘 그 방송의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방송에 참여해 주기로 결정한 비선대학 우리 조교, 세나찡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조교 세나찡에게 좀 많은 응원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하기를 전 바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저 나름대로의 목적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70%가 문재인을 지지한답니다. 문재인을 지지하고요. 반대로 20대 남성의 70%는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30, 40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좌파 성향으로 정교조 교육에 의해서 넘어간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인데, 지금 20대가 우리의 희망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대 남성은 70%가 문재인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연령층이 20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장 지지하는 층도 또 20대 여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여성의 우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무래도 비슷한 자기와 비슷한 성별의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이런 걸 같이 얘기를 해주면 20대 여성들이 더 많이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비선대학의 조교 세나양의 활동이 가진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과 지지를 해주시면 우리 우파 진영에도 큰 도움이 크지는 못하겠죠. 제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자, 이제 맺은말이 되겠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맺은말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포함하는 거죠. 역사에 대한 예언서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 이런 책을 알 텐데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인류 역사가 많이 진행돼서 성경의 예언이 거의 99%가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이 예언들이 모두 맞아떨어졌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도요. 마지막 1%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경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서가 다니엘서라고 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예언서가 이제 요한계시록이고요. 근데 이 다니엘서에 의하면 다니엘서의 예언에 의하면 바빌론이라는 국가가 있고요. 바빌론이라는 국가가 처음에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로마 제국은 10개의 나라로 갈려서 10개의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이 10개의 나라가 일어나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시고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이 내용을 성경의 예언서를 읽어보면 과거의 모든 예언이 적중했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 10개 나라의 시대에 왔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하이드로겔 센서, 바이오 센서라든가, 제3성전이 진행되려는 내용들을 보면, 꽤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오늘의 방송은 하이드로겔 바이오 센서가 짐승의 표에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과거에 이제 베리칩이 그러한 짐승의 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짐승의 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려는 게 세계주의자들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에 관련된 구절을 읽어드림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비선대학의 요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